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하광학 2차 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빛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기파 혹은 전자기 복사는 설명하자면은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진동에 의해 방출되는 전기 자기장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전기 자기장파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 E라고 써 있는 것이 전기장이고 여기 B라고 써 있는 것이 자기장입니다.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진행하는 속도는 강속도 c로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 특징을 보면은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기가 전기장 크기가 자기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장이 반드시 있고 만약에 전기장이 사라지면은 그 지점에서도 자기장도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은 여기에 여기 골과 골 사이, 그 한 주기 사이, 골과 골 사이가 아니고 한 주기 사이 보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 길이를 보통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러고, 이곳은 이제 이 파장 크기는 나중에 이제 빛의 색깔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색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 파장은 또한 우리가 파장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반 과학이나 강기술공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파장은 이 전자기 파의 주파수 분의 강속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하고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 식이 성립을 하게 돼서 주파수를 알면은 파장을 알 수 있고 파장을 알면은 주파수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전자기파를 이렇게 기술할 때 어떤 책에서는 이제 파장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파장 크기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주파수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자기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그 전자기파 보면은 이제 우주선 코스모 레이라고 하죠. 우주선에는 뭐 이렇게 감마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엑스레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코스모 레이에 해당되는 우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파장.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장파장이라는 게 이쪽 부분인데 최 8승 오더 미터 이렇게 긴 전자기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주파수, 파장 영역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롱 레디오 웨이브, 그 다음에 AM, FM, 레디오 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IR, UV,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파장 영역별로 이름이 이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저블 가시광선이라 하는 영역은 UV하고 IR 사이에 아주 좁은 영역에 존재하는 전자기파 영역입니다. 이 전자기파 영역, 비록 이렇게 여기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기하광학에서 다루는 전자기파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하광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광학기기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측을 위한 광학기기용으로 이제 기기에 사용하는 렌즈 해석을 위해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이제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는 빛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파장 영역이고 요걸 주파수로 환산하게 되면 또 이게 보면 10의 24승 여기는 10의 0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파수 영역대가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다룰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시형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형 영역에서 이렇게 빛을 전자기파를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광학 소자는 주로 유리입니다. 유리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유리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또 그 주파수에 맞는 전자기파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연제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리를 이용해서 유리 혹은 뭐 결정체를 이용해서 가시광선을 집속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어떤 지점에 상을 맺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기하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원리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응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비수의 연구 관점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아마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빛이란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애초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빛이 이제 입자설 뭐 이렇게 파동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자설 파동성이라보다도 지금은 이제 입자성 파동성 뭐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빛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관측할 수 있는 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추측을 해서 빛은 이럴 것이다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빛 연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 뭐 아이작 뉴턴은 뭐 여러분도 잘 알듯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분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뭐 1600년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빛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다. 그리고 알갱이들이 이제 날아온다. 뭐 직선으로 날아온다라고 이렇게 빛의 이제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굴절도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파동이라든지 이렇게 간섭이라든지 해질 같은 그런 성질은 전혀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파동이나 가동성을 이용한 간섭이나 뭐 해절 성질이 관측이 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 광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뉴턴 이런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입자설을 이제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문을 열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고 빛이 이제 그림자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대단한 것이 그것도 굴절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입자설을 이용해서 또 이게 그 역학적인 방법을 입자라고 가정하고 그 입자가 역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굴절되는 걸 이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좀 비슷한 시기에 또 호이겐스라는 분이 그렇지 않고 이제 파동과 같이 있다 물결처럼 보이진 않지만 물결처럼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뉴턴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신 과학자분이어서 이게 호이겐스의 이제 파동에 관련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이제 뉴턴 입자설이 이제 주축으로 빛은 이제 뉴턴과 같이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이란 분이 이제 한 150년 지난 다음입니다. 150년 지난 영이란 분이 실제로 이제 근데 빛을 이용해서 간섭무늬를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이 간섭 현상은 알갱이가 날라와가지고 간섭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허이겐스의 이제 파동설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빛의 성질이다라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이제 간섭무늬 실험은 마치 우리가 이제 호숫가에 물결이 발생해서 두 물결이 만나면은 간섭무늬가 생기듯이 똑같이 간섭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빛도 이렇게 파동으로 파동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프레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청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전자기파 이론이 또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빛이 전자기파라는 전기 자기장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전에 전혀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전자기 이론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맥스웰 파동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그 파동 방정식 안에서 식이 나옵니다. 그 식이 나오는데 전자기파가 강속으로 강속 속도로 이동한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는 빛과 관계 있겠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많은 이제 전자기파용한 방학 이론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대부분 이제 현상과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100%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지금은 뭐 빛하면 전자기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자기파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전자기파가 원자 안에 이제 원자 안에 집속될 때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치 이 전자기파들이 빛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마치 입자처럼 이렇게 빛 에너지가 이렇게 산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맞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두된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플랑크나 아인슈타인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포톤 개념입니다. 광자 개념. 그래서 입자 개념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빛하면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자와 같은 미지 세계에서는 입자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자 이외에 좀 큰 시스템, 우리가 같은 렌즈를 설계하고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전자기파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실험 결과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해석하고 저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걸 또 개발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천주평년처럼 입자냐 파동이나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의견 대립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빛이 타면 입자다, 파동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어떨 때는 파동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입자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파는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 개념을 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파동 함수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기하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파동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빛이 이제 전파할 때 광선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빛의 전파를 광선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광선이 날아간다. 이게 날아가고, 만약에 이제 평행한 광선이 날아간다 그러면 평행한 빛이, 어떤 빛이 평행한 빛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파면이 평행한 빛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광선이 이렇게 일렬로 정렬돼서 쭉 날아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만약에 이제 빛이 강으로부터 쭉 퍼져서 나간다 그러면은 광선이 방사선 방향으로 퍼져서 나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파면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으로 이제 보통 빛이 진행하는데, 그 진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광선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빛의 전파라든지 반사, 굴절, 상의 형성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하광에서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빛은 균질 매질 속에서 직선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리고 굴절각의 사인값의 입사각 사인값 비율은 매질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값을 갖는다라고 표현되는데, 상수값이란 거는 각각의 매질의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굴절률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교차하는 두 독립 광선은 서로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하광학의 강성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SF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SF 영화에 뭐 레이저가 많이 등장합니다. 레이저 등장하는데 레이저가 어떻게 됩니까? 안줄기, 빗줄기가 쫙 하니 직선으로 날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빛을 이런 직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퍼져가는 빛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채살 형태로 이런 레이저 같은 직선이 쫙, 광선이 쫙쫙쫙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레이저 광선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는 직선 광선들이 다발이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나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을 만나서 이제 굴절이 된다 그러면은 그 광선들이 꺾이고, 이렇게 이제 반사를 한다 그러면 그 광선이 꺾여서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하광학에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기하광학이 이제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이 모이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는 파동광학적 전자기파, 실제로 이제 전자기파 개념이니까 전자기파적인 이제 개념을 약간 추가를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점들에 대해서는 파동광학적인 이제 맥스웰 파동광학적인 전자기파 이론을 써서 해석하는 것이나 기하광학적인 방법을 써서 강성광학을 써서 해석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해석하는 기하광학적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하학적 조금 하기 전에 전자기파적인 개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이제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성의 이제 성질을 정의하는 것이 이제 절제하는 것을 뭐냐 그러면 그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 속력, 그 다음에 진동수, 그 다음에 그 파동의 파장, 그 다음에 진폭, 그 다음에 이상이 이제 파동의 성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는 이제 이 전자기파가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날아가는 속도인데, 보통 이제 진공 상태에서는 강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근데 이제 이는 전자기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할 때는 매질 속에 이제 매질과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게 되는데, 그 느려지는 속도, 느려지는 비율, 원래 이제 진공했을 때 속도하고 그 다음에 매질 속의 속도와 비를 우리가 보통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률 큰 물질은 속도가, 그러니까 빛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고, 매질 내에서 그 굴절률이 이제 낮은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여기 마루와 마루사리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이 스크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전자기파가 와서 부딪힐 것입니다. 부딪히는데 이 보면은 이게 마루가 부딪히고 다음 두 번째 마루가 또 오고 또 세 번째 마루가 또 오고 또 네 번째 마루가 또 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초당 몇 개가 1초에 몇 개의 이렇게 피크가 혹은 이렇게 큰 값이 이거 같은 값이 반복해서 오는가 의 개수 카운트하는 개수가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진동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 요걸 파장이라 그러는데 한 파장이 이쪽에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 이렇게 요 스크린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진동이 크기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진동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크고 작은 걸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폭이 큰 전자기파는 아무래도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면은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혹은 주파수하고 이렇게 주기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을 시간 t 주기 t로 나눈 값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속도는 파장 길이고 이게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의 정의 거리 나누기 시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보통 수백 테라헤르츠 정도 됩니다. 테라헤르츠는 10의 10승이기 때문에 10의 14승 헤르츠 크기의 주파수가 이제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숫자를 다루는 것보다 이제 파장 단위로 보통 가시광선은 이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주파수 개념보다 파장 단위로 보통 가시광선은 이제 전자기파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시광선이기 때문에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에 해당되기 때문에 색깔과 파장과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장 단위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은 옹고스트룸,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미리미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터 단위는 익숙하실 테고, 여기 보면은 1 마이크로미터는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노미터의 n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합니다. 이거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옹고스트룸이라고 읽습니다. A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위에다가 얹은 거 옹고스트룸이 있는데, 이거는 1 옹고스트룸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요 세 개, 요거는 마이크로미터하고 나노미터의 미터와 크기 뭘 나타내는지를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 설계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색깔 표현보다는 이렇게 몇 나노미터, 몇백 나노미터, 몇 마이크로미터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모른다 그러면은 렌즈를 설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위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하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기 하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7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얼추 그냥 100 마이크로 생각하면 됩니다. 100 마이크로는 또 뭐냐? 그럼 0.1mm 정도 됩니다. 0.1mm. 그리고 1mm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0.1mm는 그것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1마이크로니까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분의 1 사이즈. 보통 근데 파장이, 우리가 다룬 파장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1마이크로 정도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보통 1마이크로나 1마이크로 이하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 이 단위 상대적 장위에 대한 상대적 크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또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왜 안 넘어간지 모르겠네. 아, 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속도 측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제 빛이 이제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옛날부터 좀 알았는데, 이 속도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이제 측정한 거는 이제 레메르란 분이 이제 천체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분은 이제 원래 천체 관측하신 분인데 목성 주위에 유성이 있는데 유성의 공전 주기를 이제 측정하시다가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요 지구가 이렇게 목성과 가까이 있을 때하고 목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요 유성의 주기가 돌아가는 이 시간 돌아갈 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전주기가 이제 차이가 알게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길 때하고 이제 빛이 날라올 때,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차이만큼이 빛이 날아오는 속도와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계산값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강속도 크기하고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100조 정도 차이 나고 거의 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초가 아니라 이 공전추기가 100초인데 1000초인데 거기에 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최초의 이제 빛의 속도 측정이라고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실험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짜 인공 빛을 가지고 아주 먼 거리 35km의 위치에다 거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제 빛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속도가 이제 지금 현재의 빛 속도가 거의 같은 정도 수준까지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관심 있다 그러면 좀 더 인터넷 같은 것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차시에서 이제 강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